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127쪽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날씨가 좋네요. 덥지도 않고. 요즘 뭐 주말마다 결혼식 가기 바쁘네. 요즘 다 3, 4월 달 했던 게 다 취소돼서 밀려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우리 옛날에 학원 원장 하셨던 분인데 한 올해 알아서 한 20년 하셨는데 뭐 따님이 결혼식 한다고 또 일요일 또 민법 교수님하고 또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예식장이 잘 될까요? 네? 우리 중계형 보니까 옛날에 예식장 건물 많이 있던 곳이 딱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던데요, 요즘에. 요즘 앞으로 미래는 야외 공원에서만 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원래 공부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은요, 번역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걸 그냥 파이낸싱을 금융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출제 그래로 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앞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약을 따서 PF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선은 이 개념을 또 많이 묻는데, 우선은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은 뭐다?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물을 때는 이 사업주가 나오겠죠. 사업주는 누구? 스폰서. 가끔 스폰서라고 또 나오대요. 스폰서라고도 하는데, 자, 이 사업주가 우리가 예를 들면 유전개발사업,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유전개발사업, 아파트 개발사업, 요즘 항만개발사업 이런 건데, 이런 특정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주는 이미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다? 사업주가 자금,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죠? 우리 또 출자를 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나의 특수 법인을 만들어요. 가끔 시험 지문에 보시면은 특수 법인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프로젝트 우리가 회사는 무슨 회사야? 시행회사죠. 시행회사. 프로젝트 우리가 회사라고도 해요. 자, 여기를 설립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 우선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는 출제했지만 사업주는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독립이라는 거면 관계가 없다. 전련됐다. 끊어졌어요. 관계없어요. 독립이란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선은 개념을 우선 시험에 많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 출제할 때 개념을 볼 때는 항상 우리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미래의 수익성 또는 미래의 사업성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인데, 이걸 담보로 해. 이 미래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 미래의 현금 흐름, 이걸 담보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 과거의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이 재무상태표상에 뭘로?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자,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럼 이 회사채는 누가 인수할까요? 인수는 당연히 우리는 대주단, 채권단인데 이 금융기관에서 인수를 하죠.
자, 한 은행이 인수하면은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인수해요. 자, 이걸 뭐죠? 회사채를 우리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 신디케이션 형태로 론,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디케이션 론으로 회사채를 공동 인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데 요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시험 문제 요 이자가 높다는 건데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우리가 기업에 우리가 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여기 3%면 여기는 한 10, 한 3, 4%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성공하면은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회수가 어려워서 뭐가 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옛날 우리 저축은행이 PF 투자에서 많이 망했죠. 그 얘기입니다. 주의를 좀 우선 해두셔야 되는데, 자, 개념을 항상 정확하게 우선 봐야 될 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관련해서 개념을 잘 우선 보시고, 거기 보면은 부외금융 127페이지 밑에서 뭐 한 7, 8점 보면 부외금융인데 이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죠. 여러분 이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에 자 여러분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에 뭐가 있냐 하면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요. 그래서 뭐 사업주에 뭐는 없다? 재무상태표상에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다.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받은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 채무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요것도 우리 주의 좀 해두시고 또 사업주는 또 어떤 또 장점이 있어요. 사업주는 또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또 뭐가 없다. 이 개발 사업이 망하도 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 사업주에게는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죠?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이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또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있어요.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해줘요.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해서 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경우?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또 일반적이다. 자, 이것은 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을 또선 하나 확인을 또 했습니다. 자, 금융기관은요, 또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만 위험을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자기만 부담하기 좀, 그렇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누구 있어요?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또 시공사인 건설회사, 또 신용, 또 뭐가 있어요? 보강하는 기관, 또 국책사업 일종인 정부 등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뭐를 보증을 요구해. 보증. 개발사업 요거 망하면 일정 부분 책임져라.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뭐한다?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단점은 뭐냐? 또 아까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 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이 계약 절차상에 복잡해. 이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오히려 뭐한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점은 또 문제점이다. 그런데 돈은 누가 관리해? 자금 대출해주면 그 자금은 누가 관리하냐? 이 특수법인이나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해야 된다? 부동산 누가 관리? 신탁회사가 관리. 이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에스크로우 계좌 또는 위탁관리 계좌라고 해요. 위탁관리 계좌에서 뭐 한다? 자금을 관리한다. 여기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거. 자, 주의를 해야 될 건요. 여기서 자금을 관리하는데,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요. 요즘에 그거 있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할 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분도 그 뭐야, 대행을 이제 하겠죠.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잘못하면은 골치 아파요. 왜냐면요,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내가 분양받았는데, 문제는 전화 옵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이 시행회사에서, 예? 이제 시행회사에서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우리가 납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억, 3억 미리 납부하면은 20% 예? 할인을 해준다.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20%라는 요건 마음이 또 약해. 또 돈을 집어넣어. 근데 문제는 집어넣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잘 보셔야 돼. 시행회사 계좌로 나와요. 여기 돈 넣는 순간 사기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무슨이냐. 여기 넣으면 안 돼, 시행회사에. 항상 어디 넣어야 돼? 신탁회사에 거기 있거든요. 신탁에 의한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돈은 어디? 자금, 무슨 돈이든 어느 쪽 넣어야 돼? 자금은 여기니까 신탁회사에 넣어야 돼. 여기 넣으면은 여러분이 그 분양받은 거 뭐 한다? 소유권 없어요. 그래, 골치 아프지. 이게 사기야.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산에 저 화면 거기 끝에 가는데 거기 가서 거기도 사기, 2000세대가 사기됐죠? 그 경매 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어디? 요즘에 유명한 어디? 다인건설. 그것도 요거 사기했잖아요. 예? 다인건설 아시죠? 주공 오피스텔. 사기했잖아요. 전국 9개 지구에서. 그런 거 다 사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뭐 할인하고 뭐 좋고 다 그러고 좋은데 하여튼 신탁 계정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상담 많이 옵니다. 그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 항상 신탁회사에 돈을 넣어줘야 된다. 실제 이런 거 보면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은 많이 출제인데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인데 돈은 어떻게 돼요?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성이죠.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돈을 뭐를 삼아요? 회사채를 발행한 그 회사채란 뭐를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는 것. 자, 이것을 확인 하나, 기본 개념 위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요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또 128페이지 보면 리츠도 요즘 계속 출제되는데 작년 시험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출제를 했는데 항상 우리는 출제를 할 때 뭐냐 법조문에서 출제를 하죠. 자, 요즘 우리 보면 리츠를 뭐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리츠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어요. 오래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무슨 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지분금융 방식. 28회 시험에 지분금융 방식으로 맞는 것,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가 정답. 28회 시험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위탁 관리가 주어지는데 항상
법이 중요하죠. 자,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전문가들이 부동산 우리 개발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또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실적 배당이죠.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죠.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거죠? 간접 투자다. 펀드는 다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부동산에 뭐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 부동산에 뮤추얼 펀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니츠는 항상 시험 문제 낼 때는 뭐를 출제를 한다? 우선은 법조문이 중요하죠. 법조문. 그래서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봐요. 자,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우선은 이 개념도 우선 있고, 회사 형태가 뭐냐? 회사 형태. 자, 시험 문제는 이 자본금과 관련해서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요 두 개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형태가 또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주식 공모가 어떻게 되느냐. 또 작년에 출제된 주식 분산. 자, 주식 분산을 또 작년에 말을 좀 바꿔서 출제했죠. 뭘로 출제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로 출제했죠. 말을 바꿔서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가 나오죠. 자, 129페이지 보시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죠. 요 지문에 한 4번 정도 출제했는데 2번은 정답으로 물었어요. 2번은 정답 지문으로. 그리고 작년에 또 여기서 개념을 물었죠. 작년에는요, 요 2개에서 개념을 물었어요. 뭐를? 작년에 위탁관리 출제했는데 요걸 출제했잖아요. 작년 시험 지문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 않죠. 요거는 뭐들? 직접 수행하지 않고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다. 요 지문이 작년에 또 출제를 한 거죠. 위탁관리에서. 그래서 항상 이 기본 개념들을 우선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봤고요. 구성 요건 볼까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죠.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자,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요거 28회 시험에서는 뭘로, 29회 시험이죠. 29회 시험은 요거 있다로 출제했어요. 그때 정답이었습니다. 29회 정답입니다. 없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상 뭐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상법상 적용을 받게 돼요. 상법에. 자, 자본금 볼까요? 설립 자본금으로 갑니다. 자, 얼마? 설립 자본금을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죠. 가격이 다르니까.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자,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최저 자본,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 돼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 금액이 다르니까 좀 주의해두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여기서 작년에 또 정답 물었죠. 뭐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여러분, 직원 고용 안 합니다. 그러면 회사 본점에 지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 조직 내에 직원들을 위한 고용 통제 조직 있어요? 없죠. 직원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정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명목 회사를 뭐죠?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뭐한다? 존재하는 회사를. 예? 직원이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자, 이걸 염두에 좀 두시고 주식 공모 볼까요? 주식 공모를 보시면 130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30%. 100분의 30은 30%죠.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하지 않죠. 기업 구조는 사모. 어떻게 돼?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모도 가능하다. 요즘 많이 나오죠. 사모. 개별 모집하는 거 많이 나오죠. 사모. 여러분, 요즘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 뭐다? 사모펀드잖아요. 사모, 개별 모집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거는. 위험이 높거든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그런 거는요. 주의해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무슨 국가 자산 뭐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하냐.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기지. 사기잖아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야. 그런 사모펀드. 자, 그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분산. 이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거든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50%를 우리가 초과를 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프로? 50% 이내. 50% 이내 주식은 소유할 수 있다. 1인당 주식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위탁 있다. 작년에 그거 출제했잖아요. 1인당 주식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50% 이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자, 현물 출자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밑에서 네 번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갖추기 전에는 밑줄 긋고 없다에 또 동그라미. 주의해 두시고, 자, 현물 출자 대상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입니다. 후에 상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뭐가 있어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걸 줄여서 대토보상권, 요즘 많이 나오죠. 대토보상권.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처분에 대한 제한 원칙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의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대통령령에는요 1년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몇 년? 1년. 주택 이외의 부동산 다 1년. 자, 그리고 자산구성가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자,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어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죠. 자, 배당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90% 이상을 배당하는데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 2021년 내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 그럼 50% 이상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132페이지 보면은 50% 이상을 둘로 나눴다. 어떻게 나눴냐 한번 볼까요?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뭐다? 주주총회 뭐를 한다? 특별 결의를 해야 되겠고 또 90% 이상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는 이때는 주주총회 뭐 결의. 하나는 특별 결의고 또 하나는 그냥 결의예요. 그게 다릅니다. 50% 이상을 둘로 나눴어요. 자, 디귿 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차입 및 사채 발행 B를 볼까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또 주주총회 뭐를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10배의 범위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뭐 주주총회 뭐를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법 조문을 출제하거든요. 요즘에 계속. 그래서 법 조문에 관련해서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요. 올해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을 보면요. 134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 공간 3차원의 공간을 개발하는 게 부동산 개발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활 공간, 작업 공간, 쇼핑 공간, 내저 공간, 주거 공간 등 제공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을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때 거기 보면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또 월포드라는 학자가 또 우리 시험 문제는요, 월포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을 뭐죠? 우리는 토지에다가 뭐를 대주는 거? 토지에다가 노동이다든지 자본이다든지 경영을 투입해서 토지는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고정되지 않잖아요. 요것을 뭐 결합을 해서 공간을 창조하는 게 바로 뭐다? 월포드의 무슨 개념? 부동산 개발. 월포드의 개발. 이 토지와 노동, 자본, 경영에 요걸 결합을 하면서 토지를 우리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월포드의 견해입니다. 자, 그럼 개발 주체 보면요. 공적 주체가 나오죠. 공적 주체는 1섹터라고 해요. 공적 주체는 뭐? 1섹터. 공공개발 주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이 개발합니다. 그럼 2섹터, 여러분, 거기 민간 개발 주체, 사적 주체 있죠. 이 사적 주체는
민간 개발 주체예요. 요거는 이 섹터라고 해요. 요거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개인이 개발한다든지 조합이 개발한다든지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개발하겠죠. 요건 제2 섹터. 예? 사적 주체고 그게 제3섹터가 나오죠. 공적 주체는 뭐를 담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사적 주체는 뭐? 사적 주체는 자본과 뭐를?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 주체.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죠. 작년에 또 지문에 제3섹터가 또 지문상에 출제를 한번 했어요.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을 보면요. 월포드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을 7단계로 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는 순서를 한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예비적 타당성 두 번째와 네 번째, 일곱째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 예? 우리는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냐.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예비적.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예비적, 타당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이라는 것은 뭐다? 대충 분석한다. 계략적. 계략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죠.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땅을 확보해줘.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매입 단계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줘. 정밀하게 분석하는 무슨 단계? 타당성. 이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이 있느냐, 법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분석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타당성 분석의 결과, 분석된 투자안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개발업자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똑같다,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문을 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돼.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뭐 건설 단계. 마지막 일곱 번째가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을 결과, 매도, 임대하는 마케팅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단계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전 초기에 임대하면요.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면 시장성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매매, 개발된 공간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항상 기억해야 돼.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시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시험 문제는요. 지문에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가 지문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순서는 출제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6회 나왔기 때문에 지문에 우리 박스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개발 박스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서 옳은 거 찾을 때 요게 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기로.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로 오시면은 또 월포드는 또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용어죠. 개발의 뭐다? 위협.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하여튼 우리 월포드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개발의 위험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법률적 위험. 자, 여러분이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은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를 뭐 변경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 지구제. 예, 요거죠. 또 사법적 측면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면 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은 법률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토지 이용 계획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토지 이용 계획이 우리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지역지구제야. 그럼 지역지구제는 말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요걸 구별 좀 해두셔야 돼. 시험 문제 원래 좀 중요한데. 자, 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 시장 위험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 흡수율 분석이 또 지문상에 또 많이 나오죠. 자, 흡수율 분석의 개념이 뭐죠? 자,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고 있는가, 그 비율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또 흡수율 분석 개념도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25회 시험에. 그리고 19회와 22회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는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출제된 게 목적이 출제했죠. 뭐죠?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자,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를 파악한다?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 질문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흡수율,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 소비되는 비율,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뭐는 법률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은 점점 줄어든다. 시장 위험 부담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있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하락한다. 요거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런가. 자, 그리고 또 뭐죠?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각종 건축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이전보다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자, 비용 위험, 우리죠. 개발 사업 기간에 추가로 우리는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비용 위험인데, 하여튼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와서 136페이지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나오죠.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부동산 분석의 체계로 분석하는데, 자,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고용 상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이걸 총량적 지표죠. 이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해요?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 모든 부동산, 그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 지역경제 분석이야. 이 지역경제 분석을 뭘로?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나와요. 시장 분석은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붙는다? 특정. 뭐 상업용이면 상업용. 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 이 특정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러한 가격 수준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얘기해요. 자, 지역 경제 분석과 또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무슨 분석? 시험 문제는 또 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용어가 아니다. 시장성 분석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항상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계속 출제했었죠.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우리는 조사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사 분석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분석하는 거죠. 시장성 분석. 이 지문 좀 주의해 두고,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개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 분석의 단계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시장 분석이죠.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해요. 이것을 선행 분석이고,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우린 특정 개발 사업에 뭐를 평가한다? 수익성 여부죠.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해요.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 분석은 이 특정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장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죠. 이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요. 선행, 후행 분석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은, 경제 분석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니까 개발업자의 결정,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올해 요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올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요, 부동산 개발업에 부동산 개발업법이라고 하는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일명 부동산 개발업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중요해. 그래서 토지를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토지를 우리는 건설공사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행위, 다 개발이에요. 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건축, 대수선 이런 거 전부 개발에 속합니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대수선, 건축,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은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시공을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지문만 꼭 명심하면 틀리진 않아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것만 꼭 명심해요. 자,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에 재개발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분류 세 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인데, 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정비 기반시설 열악의 밑줄,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할 때 밀집한 밑줄, 요 두 개가 포인트인데 요거는 재개발이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볼까요? 거기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가 동그라미, 극히 열악이 앞에 더 붙어서 극히 열악.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또 과도하게 또 동그라미, 과도하게 밀집, 또 과도하게가 붙었죠. 그럼 재개발 사업과 구분되죠. 알으시고, 그럼 재건축 사업은 요즘 아파트 많이 하잖아. 정비 기반시설 양호의 동그라미, 양호합니다. 요거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작년에 재개발 사업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바뀌기 전에 또 27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했어요. 개념.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이것도 작년에 출제했는데,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자력으로 스스로 개발하는 것.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거기서 뭐가 있죠? 환지. 자,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로 개발되기 전, 예? 택지로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예? 등급, 9등급까지 그 등급, 이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뭐를 한다? 택지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한 이후에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통해 평가를 하겠죠. 면적시 이런 걸 평가를 통해서 되돌려줘요. 뭐 재분배. 시험에는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준다? 재분배해줘요. 재분배. 예? 환지. 올해 시험에는 환지가 좀 중요해요. 환지. 그리고 또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인데, 이런 매수는 뭐다?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한 방식이 무슨 방식? 수용 매수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도시 개발할 때 LH가 땅 장사한다는 얘기 많이 뉴스 나오죠. 그 말은 뭐다? 수용을 해서 보상액을 적게 해주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자체에서 수용하니까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된 건 요거. 혼합. 또는 뭐죠? 혼용. 혼합, 혼용이죠. 자, 뭐를? 환지 방식과 뭐를 혼합했다? 매수 방식을 혼용해서 개발하는데,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 우리 산업단지, 우리 개발 조성 사업 등에 많이 활용하는 게 뭐다? 혼용 방식. 또 근데 작년 시험에는요, 혼합 방식 쪽에서 출제했거든요.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환지가 좀 중요해. 올해 시험은 환지가 좀 중요하다. 자,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민간 개발 방식, 개발 주치에 따른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